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소위 그 해상민병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 해상민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병의 단어가 있듯이 일반 민간 조직이 민간인이 이제 조직한 단체인데 해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리고 대부분 중국 해양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모여서 실제 이제 군과 같이 협동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해경과 같이 이제 해상에서의 권익 자신들의 이제 권익 활동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조직. 그러면 이게 민간인들이 개별적인 의지를 가져서 모여서 이걸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국가의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병이 이제 본거지가 중국 이제 남쪽에 해남성이라고 하이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난. 예, 그쪽에 있는데 그곳에 실제 중국 해상민병연합 그래서 중국 해상민병연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고 실제 그들이 어민들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민들하고 같이 이제 남중국해 이제 필리핀과 이제 주변국과 이제 갈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갈 때는 유류비도 지원하고 활동비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해상민병대가 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규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중국도 다 정규군이 있을 거 아니야. 해양경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 해상민병대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이제 공동으로 합동으로 훈련하고 실전에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양배추 전략이라는 그 운용상에 이제 전술 운용하는 부분에 양배추 전략을 쓴다는 거지 실제 뭐 양배추를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 그 중국인이 와서 투자하고 겹겹이 쌓여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이 딱 중간에 끼면 뒤로 봐도 중국이고 앞으로 봐도 중국이고 마치 양배추 사이에 낀 것처럼 그런 형태를 이제 해상에서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의 제일 핵심 그 안쪽에는 일반 어선이 조업을 하고 혹은 특별한 행동을 군사 행동이든 뭐든 그 행동을 하고 그거를 어업 지도선이 이제 뒤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그 어업지도선 중국의 어업지도선 맞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바로 뒤엔 해양 감시선이 있고 또 해양 감시선 뒤에는 최종적으로 중국 해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겹겹이 이제 쌓여져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전략이 그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양배추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해상민병들이 바다에서 공격적인 겁니까 방어적인 겁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양배추 전략 해상민병대 자체가 이건 해상민병대 자체가 공격성을 띌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취재를 하기보다는 이제 공격적 앞으로 이제 남쪽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남쪽 방향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것도 층층이 막아버리니까 하나 건너면 또 있고 최종적으로 해군을 맞닥뜨리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역으로 해군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해군을 거쳐서 해군을 거친다 해도 또 해양 감시선이 있고 어업 지도선이 있고 일반 어민들이 이제 해상 민병대 형태로 막아서고 해상 민병대가 그러면 그 4개 층 중에 어느 부분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 제일 안쪽에서 조업을 하는 일반 어민과 바로 뒤에 있는 어업 지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중은 한 8대2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민병대를 논할 때는 항상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회색지대 전략은 정말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색이지 이건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제 그 중국 정부가 활용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설정한 목표 해역에서의 이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지 전술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학자로서 느낀 점을 한번 좀 뭐 함이랄까 뭐 암시하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는 꽤 됐죠.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제 대륙에 초점 맞춰 있어서 중국이 대륙에 초점 맞춰 있어서 이제 서북 공정을 완료한 다음에 곧바로 동북 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북 공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했을 때 해상으로 이제 발을 뻗은 겁니다. 그 연장선이 지금 1대1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해양 패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해군력,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건조하고 있고, 그래서 해상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심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갈등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관련된 논의나 예측 가능한 갈등 시나리오들을 먼저 이제 예상하고 그 내용들을 축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적하고 실제 그런 나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중국의 선함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아오면 중국은 조금도 중화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중국은. 맞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은 중국이다라고는 중화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물론 힘이 약하고 또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많이 꺾었는데, 그 시기만 이게 중화주의를 포기했지, 지금 그 중화주의가 시진핑 때 또 되살아나고 있고, 중국이 중화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이게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유린했어요. 많이 괴롭혔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육지에서 중국이 선함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 박사의 이 담론을 통해서 이런 점이라도 좀 부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선한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제국주의를 이 사람들은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만이라도 좀 했으면 오늘의 요 담론이, 이 논의가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논의한 내용이 중국 민병대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전제로, 한중 간의 갈등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중 관계는 이제 협력, 조화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나쁜 행동을 하든 좋은 행동을 하든 미리 예측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풀어간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끼리 좋은 관계를 보인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도 기존의 그런 담론을 유지해서 나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가까운 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선행 사례를 이곳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중 관계에서 이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